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가이스트 총장 신성철입니다. 저한테 긴급 요청이 들어온 게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다. 뭘 띄워달라 뭐 이러는데 이 총장이 어떻게 띄워주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2차 가자면 싫어하죠. 4차 가자 그러면 다 나타납니다. 안 띄워지는데. 오늘 주제가 AI인데 조금 더 여기 젊은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그런 타이틀하에서 먼저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에 대해서 잠깐 반추해보고 또 4차 산업혁명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성공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이룬 대한민국의 기적, 세계 유일하죠. 우리가 반세기 만에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국제화를 모두 성취한 나라고 또 놀랄만한 압축 경제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최빈국에서 경제 10위권의 그런 나라로 가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194개 독립국가 중에서 우리가 7번째로 50클럽, 디스코 클럽이 아니죠. 2만 불 5천만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 몇 개의 통계를 보면 GDP는 지난 반세기 만에 우리가 720배, 수출액은 뭐 10,000배 이상 올라갔죠. 국민소득은 340배. 우리가 SI 논문요,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SI 논문 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1977년 이전까지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6만여 편의 논문을 내 세계 12위권이고 미국 특허는 1984년 전에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만여 건의 특허를 내서 세계 4위의 그런 특허국입니다. 반세기 전에 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들이 많았죠. 사실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죠. 우리가 최빈국이었으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반세기 전에는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제일 잘 사는 나라인 케냐. 1967년에 국민소득이 95불이고 우리는 94불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에 가까이 가고 케냐는 1600불에 지금 빈국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가 그래서 2008년에 케냐 비전 2030, 2030년에는 중진국으로 진입을 하자 그렇게 아주 플랜을 만든 게 케냐 카이스트라는 그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케냐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카이스트죠. 카이스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케냐 카이스트 프로젝트에 제가 킥오프 미팅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반세기라는 역사가 한 나라의 상황을 완전히 위상을 완전히 바꾸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의 동인이 뭔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보는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케냐를 보면 결국은 우리는 반세기 전에 산업화의 비전을 가졌었고 케냐는 이제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 그 산업화의 비전을 갖는 거죠. 우리는 반세기 전에 1971년에 카이스트라는 그런 혁신적인 대학에 대한 비전을 세웠던 거고 케냐는 2021년 딱 50년이 지난 후에 카이스트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보는 우리 각계의 리더가 있었죠. 그건 정부에서도 있었고 산업계에서도 우리가 후진국일 때 반도체라는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랬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전이고 두 번째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7번의 그런 혁신 더불어서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는 거죠. 이노베이션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섹터에서 많은 국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결국 비전과 이노베이션과 패션, VIP가 대한민국을
지금 세계에서 VIP, Very Important Player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는 성경에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피터 드래크한테 물으니까 경영하게 부르죠.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미래는 매우 다를 것이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인터랙티브하는 강의를 주네. 그러면 40분 지루합니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예요. 아주 대답을 저렇게 잘했어요. 매우 다르다. 그런데 이 경영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는 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조금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과학자는 향후 30년 인류는 지난 산업혁명 이후 250년간 변해 버금가는 과학술의 혁명적 발전과 놀라운 문명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훨씬 나은 것 같죠? 그래도 사람들이 잘 인용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말을 한 단어로 딱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단어로 세계경제포럼의 크라우스 슈밥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크라우스 슈밥을 여러 번 만나면서 이분의 장점이 뭔가 보면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다는 거죠. 그 해안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혁명을 4차 산업혁명으로 던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역사에 전례 없는 깊이와 폭과 넓이의 그런 혁명이 우리한테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런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사실 인류를 보면은 이 호모사피언스가 지구를 지배한 게 한 7만 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7만 년 됐는데 미개사회죠. 그리고 농경사회 1만 년을 거치고 그것도 미개사회죠.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 가지 현대 문명을 누리기 시작한 거는 결국은 3번에 걸친 산업혁명 250년 동안에 그 혁명에 의한 겁니다. 거기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차, 2차, 3차에 트리거링하는 테크놀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형적인 주로 발전이었어요. 그렇지만 3차 산업혁명 후반부부터는 지금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우리 인류 사회의 쓰나미같이 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몇 가지 통계를 보여드리면, 자, 모바일폰 1980년에는 전 세계 100만 명 중에 3명 정도가 모바일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65%가 가지고 있죠. 인터넷 1980년에 인터넷 사용자가 없죠. 지금은 48%가 가지고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 2000년 들어와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익스포넨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격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죠. 컴퓨팅 코스트 10조 분의 1로 반세기 만에 10조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스토리지 코스트 1억 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커넥티비티 코스트 정보 전달 속도죠. 2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전례 없는 기하급수적 변화의 메가 트렌드가 뭐냐? 3가지 메가 트렌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연돌 하이퍼 커넥티비티. 지금 인류의 49억 명이 모바일 폰을 사용하고 있고 36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5,200만 인구 중에서 5,000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달한 거죠. IoT 디바이스는 지금 280억 개가 사용되고 있고 2050년이면 모든 디바이스가 IoT로 연결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후 정도 되면 세상의 모든 인류와 전자기기가 연결이 돼서 광속도로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피지컬 월드하고 사이버 월드가 서로를 센싱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컴퓨테이션하고 컨트롤해서 일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다음 비디오에 러시아어의 GPS가 작동하는 가상적인 세계를 한번 보시죠. 아직까지 별로 감동이 없죠? 교통신호가 없습니다.
비디오로 조작된 거지만 앞으로 이런 세상이 뭐 온다고 생각하죠. 결국 초연결 사회가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집단 지성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크라우드 소싱으로 협업을 하고 공유 경제가 다가오는 그런 세상이죠.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입니다. 오늘 그 주제인 AI의 급속한 발전. 1950년대만 해도 AI가 저렇게 발전할지는 몰랐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딥러닝, 컴퓨터 하드웨어 성능 향상, 빅데이터, 뇌과학 이런 거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생각보다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시 컬츠와일이 2045년이면 싱귤레러티 포인트, 특이점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지난 1월 달에 세계 경제 포럼에 AI 세션이 MIT 교수들 중심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싱귤레러티 포인트가 오느냐 그랬더니 MIT 교수들이 자기네끼리 의견을 모은 게 2050년 정도에는 50%의 싱귤레러티 포인트가 온다. 아주 디플로마틱한 대답이. 그러니까 상당히 올 가능성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축사에서 말씀하셨지만 AI는 이제 어디나 있습니다. 결국 AI는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치하고 기능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AI는 이 프로페셔널 잡에 이제 다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왓슨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AI 노요는 방대한 그런 재판 자료들을 정리를 해주고, 페이터, 로봇 어드바이서, 그 다음 DNA 시퀀싱, 그 다음에 복잡한 그런 물질, 화학 물질 개발하고 그런 데는 AI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년 정도 후면 세상은 물간 기반이 아니고 AI 로봇, 저는 그걸 로봇 사피언스라고 그럽니다. 로봇 사피언스 반, 호모 사피언스 반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가이드 로봇이나 채팅 로봇이 다 있었는데, 여기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AI 골퍼가 파3에서 홀인원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I 골프 대회하고 이 인간 골프 대회하고 나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준영 원장님 계시지만 AI 골프하고 시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AI 지네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올 초에 냈던 거죠. 작년 초에 냈던. 정말 이 무게가 360도 회전해서 제자리에 쓴다는 게 정말 엄청난 기술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라톤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결국 AI 로봇이 발전하면서 우리 호모 사피언스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AI 로봇의 우월적인 영역은 기억력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제 나이 정도 되면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기능적인 삶, 표현, 정보 처리, 예측 능력,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 로봇을 쫓아갈 수가 없죠. 결국 호모 사피언스, 이 사람이 호모 사피언스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창의력, 감동적인 삶과 표현, 자아의식 직관, 지혜 통찰력 이런 것들은 호모 사피언스가 앞으로 유지하고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육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결국은 호모 사피언스의 장점과 로봇 사피언스의 장점을 우리가 공생에서 모색을 하면은 우리 AI가 오더라도 정말 스트롱 AI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모나이즈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소융합, 메타 컨버전스입니다. 다학제 간, 초학제 간의 융복합은 물론이고 이제는 시스템 간의 경계를 초월한 그런 융복합이 일어날 겁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피지컬 시스템에서의 발전이었고 3차 산업혁명은 사이버 시스템의 발전이었으면은 4차 산업혁명은 거기에 바이올로지컬 시스템까지 가미돼서 거기서 센싱과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과 컨트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지금 스마트 인더스트리 모든 그런 거는 기존 산업의 결국은 AI와 ICT의 컨버전스, 융복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 한국은 지난 반세기 엄청난 기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 가지 좀 정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미들인컴 네이션으로 우리가 거기서 트랙될 거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의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과연 기회인가? 제가 크라우스 슈밥 회장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 어느 나라에선가 이 4차 산업이 이루어지면 역사의 위인이 되는 거네. 살아있을 때 위인이고 돌아가시고 위인이다. 그래서 좀 많이 서포트 해달라.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기회요인을 보죠. 첫 번째 기회요인은 우리가 최고의 ICT와 ICT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 ICT 우리가 프로덕트 면에서는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터넷 스피드가 세계 최초고 우리가 3월 달부터 지금 5G가 가동되는 세계의 이 분야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여기 한국 이거 하는 데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폰 1인 1시에 들어왔고 10세에서 30세까지 99.7%가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구현하려면 매니팩처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5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드 이코노믹이 프로덕션하는 저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 미래의 생산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잘 된 4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국적인 관심입니다. 사실은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월딩을 던졌을 때 그때만 델타 펑션 같은 전 세계의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 세계는 조용합니다.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미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독일은 4차 포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용어가 좀 다르지만 하여튼 거의 조용해요. 근데 빨간색이 한국입니다. 한국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과총에서 서베이 한 거 보면 96%의 과학기술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낸 4차 산업혁명 책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계실 텐데 100만 권이 팔렸는데 30만 권이 한국에 팔렸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를 여야 국회의원 관계없이 전부 다 성장 동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명진은 가셨는데 원래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지난 정부는 창조경제, 그전에는 녹색성장. 그렇지만 그건 정권과 동시에 사람과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 슬로건으로서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죠. 지속이.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야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조금이라도 성공하는 기미만 보이면 다음 정권 누가 들어서도 이걸 성장 동력으로 갈 거고 저는 그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제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 성공방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성공방정식에는 뭐가 있어야죠?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중요한 파라미터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보니까 저 포스터에 많은 수학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 발표자는 요거 하나입니다. 수학. 그 펑션은 I와 C와 S. I는 뭐 같습니까? I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교육 혁신, 연구 혁신, 산업 창업 혁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C는 뭐 같습니까? 네. 두 번째는 저는 콜래보레이션, 협업입니다. 산학연의 협업. 여기 지금 그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학연은. 또 민과 관과 정치의 협업. 여기에 물론 군도 이제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글로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국가의 경계가 무너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또 그러면서 기업도 글로벌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경쟁 국가들이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 EU예요. 그죠? 그 나라의 리소스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연권 10배, 영국이 10배입니다. 중국은 연권 10배, 영국이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10배 정도의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1등도 벌고 2등은 불행이분이고 3등부터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글로벌 협업을 해서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건가를 여기 창업하는 사람들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모 관리가 요번에 장관이 되면서 국내에서 드론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제가 신천에 가서 DJI를 보고 나서는 드론을 완제품으로 해서 DJI를 니어 피처에 이기는 거는 상당히 불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10분을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이엔드 마켓은 100%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제품보다는 거기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거기에 끼어들 건가 그 고민을 해야 돼. 그건 협업이에요. 세 번째 S는 뭐 같아요? 스피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피드가 네모 게임인 것 같아요. 누가 빨리 가느냐. 아이템들은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리얼라이즈 하느냐. 그런 면에서 창업을 가속화해야 되고 우리 정부의 거버넌스를 효율화해야 되고 특별히 규제 개혁을 신속화해야 된다. 여기 기업하는 사람이 가장 지금 걸림돌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규제는 뭐냐면 전부 다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되는 거 빼놓고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선진국은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되는 거죠. 다행히도 지금 정부가 샌드 규제 박스를 지금 해가지고 그거를 단기간이라도 필요한 건 하겠다는 건 굉장히 발전적인 전략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주로 이노베이션에 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를 양성할 거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고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학들의 고민입니다. 저는 세 가지의 이 탤런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도전적인 챌린지 정신을 가져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 정신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의 핵심은 개인의 창의력도 중요하지만 이 키워드의 콜래보레이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케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우리가 디지털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이게 케어링이 없으면 결국은 이 디지털 디스토피아가 되고 그거는 인류의 멸망이죠. 그런 면에서 케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기에 우리 교육 혁신을 저는 기초과학 교육을 기초공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거는 우리가 좌뇌 교육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우뇌 교육으로 인문사회 교육을 보강하고 거기에 리더십 교육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DGC도 초대 총장을 6년 하면서 학부를 완전히 무학과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까지 전부 다 기초과학공학과 거기에 인문사회, 리더십,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고 4학년 때 트랙별 맞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 총장 되고 나서도 기존 세부 트랙에 무학과 트랙을 넣어가지고 또 이런 4차 산업경제를 양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수법도 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립 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꾸로 학습이라고 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교육 현장에 가서는 디스커션 위주의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기업인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버추얼 유니버시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버추얼 유니버시티는 기업에서 이 온라인을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을 했고 지금 반도체 회사하고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무크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혁신과 관계에서는 저희 연구 결과는 우리 경제적 기존 못지않게 우리가 경제적인 양적 성장을 했죠. 우리가 세계 특허 4위, 미국 특허 5위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술 무역 적자국입니다. 1년에 약 5조 원 정도의 그런 기술 수입료를 내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기술 사업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투입 연구비랑 기술 이전이 한 20%고 또 기술 창업 건수도 우리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기술 사업화에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도형 연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가 추격형이었다가 저는 그래서 베스트원이든지 폴스트원이든지 올인원인 그런 그 기술 연구를 결국 해야 된다. 그래서 BFO의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율자형에 투자를 하고 연구자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장기간의 투자를 하고 또 초학제 간의 융합 연구를 하고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협업 연구를 하고 도전적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그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많은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닥터 M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다양한 생체 신호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그거를 분석해서 실시간에 사용자에게 맞춤형 그런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7개 학과에 30명 교수가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 기관이 이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초세대 협업연구실은 제가 볼 때는 학교는 65세 되면 교수가 그날로 은퇴를 하고 모든 시험실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30년간 쌓아온 그런 학문적인 명성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그냥 사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쌓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초세대 협업연구실 제도를 도입해서 세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연구실 업적과 명성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 창업, 혁신과 관계에서는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의 강국이고 또 디지털 인프라면서 강국입니다. 하나 부족한 게 결국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게 우리의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 판도는 10년 전에는 ICT 기업이 글로벌 10대 기업의 2개지만 지금은 7개로 늘 정도로 ICT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핵심이죠.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을 특허로 보니까 미국이 47%고 중국이 19%, 일본이 15%, EU가 10%, 한국이 3%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 삼성이 제일 많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10% 정도밖에 안 되죠. 또 대학에서도 뭐 저희가 제일 많지만 다 미국 대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지금 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국가 경쟁력 전문가를 보면 박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를 보면 미국이 12,000명이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15% 정도 되죠. 그렇게 하고 뭐 중국, 인도,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분야에 그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육성이 앞으로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기업 수는 0.05%지만 수출에 차지하는 것은 62% 정도 되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99.8%를 차지하는데 19% 정도의 그런 수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몇 개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술 기반의 이런 기업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많은 유니콘이 나온다면 한국의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생각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구당 스타트업이 제일 많고 또 나스닥에 등록한 기업이 전 유럽보다 더 많은 그런 나라죠. 여기 계신 분이 올가르트 총리인데 같이 제가 자담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비결을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 정신, 그들이 얘기한 후주파 정신이죠. 또 두 번째는 글로벌 기술 개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850만의 인구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기술을 개발할 때부터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이 기술이 이스라엘보다 전 세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이게 대표적인 모빌아이 아닙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기초과학, 저는 물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과학인데 기초과학을 하는 사람은 대개는 기업가 정신이 없어요. 전 총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초를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전부 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 국내 네트워크 탄탄하죠. 그 다음 국가적으로 리더들이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지금 기업가 정신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카이스트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그 문제 풀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선 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문제를 새롭게 정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설계를 하고 시제품을 제작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하고 특화하고 그러면서 창업까지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카이스트 창업원이 있습니다. 저희 창업원의 미션은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지만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창업원을 보면서 결국은 5개의 이노베이션이 여기도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기술의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그건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경쟁력.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그런 이노베이션이 있고, 벤처 캐피탈 투자에 있어서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글로벌 마켓의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부족한 게 결국은 글로벌 마켓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노베이션. 이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같이 노력하고 국가도 이게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AI 연구와 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수님이 한 640명 되시는데 한 20%가 AI 연구를 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뭐 전산학부, 전기공학부가 제일 많고요. 각과에 거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연구 분야도 뭐 머신러닝이나 비전이나 로보틱스나 AI 하드웨어 여러 분야들이 다 이렇게 커버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이스트 대표적인 인공지능 연구는 뭐 가짜뉴스 탐지, 정보 보안, 컴퓨터전, 자율주행차 드론, 5G 집단 드론, 또 가상세포의 바이오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또 AI를 활용하고 있고, 퇴행성 레이저란 북복 시스템, 뭐 스마트 공장용 제조 로봇, 3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다양한데 AI의 연구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AI 분야의 논문 경쟁력은 세계 4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래서 MIT가 제일 경쟁력이 높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그 다음에 스위스 ETH출입,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세계 4위로 이렇게 논문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AI 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 1학년 때 AI 입문을 전원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또 AI 전공을 하는 사람한테는 결국 AI 알고리즘 교육을 해야겠죠. 또 아까 기초융합학부에는 AI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AI 대학원을 또